러시아는 전술적으로는 승리하겠죠. 그러나 전략적으로 러시아 미래를 위해서는 푸틴은 루저다. 젤렌스키도 막을 수 있는 전쟁이었다. 젤렌스키도 루저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러우 전쟁은 종전은 안 될 겁니다. 러시아에 이제 북한군이 11,000명 정도 파병됐는데 지금 어느 정도 사상자 발생했나요? 파병된 좀 시간 좀 많이 지났잖아요. 얘기가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인 통계를 안 내주니까. 그런데 11,000에서 12,000명이 갔다는 거고 그것도 11,000, 12,000명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12,000명으로 일단 계산할게요. 그러면 4개 여단입니다. 3,000명씩. 그럼 1개 사단 규모거든요. 1개 사단 규모를 파병을 했고 1개 여단은 정찰총국. 정찰총국이면 전투력이 가장 높아요. 휴전선, MDL, 군사분계에서 사고치는 북한 친구들 있죠? 그건 전방군단이 아니에요. 북한 중앙에서 직접 지휘를 받는 정찰총국 애들이거든요. 얘네들은 무장도 잘 돼 있고 전투력도 높아요. 이게 1개 여단. 그 다음에 경보병 여단. 그러니까 가벼운 무장으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3개 여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정찰총국이든 아니면 경보병 여단이든 우크라이나 전장 환경에는 안 맞아요. 왜냐 여긴 산악이죠. 저긴 평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을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러시아 가서 우크라이나를 왜 죽여요, 이 사람들이. 전투 의지가 높을 수가 없어요. 안 맞는 부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장비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평원이기 때문에 여기는 장갑, 기갑 장비가 반드시 필요해요. 장갑차로 보병이 이동해야 되고 탱크 사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원 사격이, 야포 사격이. 근데 경보병 여단은 중무장이 안 돼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소총 한 자루라고 보면 돼요. 60mm 박격포 정도 분해해서 갖고 다니는데 이거 2km, 사거리 2km밖에 안 돼요. 하이마스 말씀드렸죠? 하이마스 로켓포. 이 최소 사거리가 32예요. 최대 300km까지 가거든요. 여기에 지금 2km짜리 60mm 박격포로 대응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장갑차나 탱크를 가져갔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 이 친구들은 쿠르스크 평원에서 전투할 수 있는 능력과 장비가 안 돼 있는 적합하지 않은 부대가 간 거예요. 거기다가 러시아 입장에서는 러시아 군인을 중시하겠어요? 북한군을 중시하겠어요? 러시아. 그러니까 북한군을 앞세우는 거예요. 인해 전술을 앞에. 스톰제트 작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2차 대전 때 스탈린이 쓴 건데 스탈린이 악마적인 명언을 남깁니다.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이 전사하면 비극이다. 근데 100만 명이 죽으면 통계다. 거의 패망한 독일에 거의 서너 배가 더 희생이 러시아가 커요. 소련이. 근데 이겼죠?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톰제트는 뭐냐면 일단 선두에 별 볼 일 없는 경무장관 부대를 내보냅니다. 이게 미끼예요. 쏘겠죠. 그럼 쏘면 쏘는 위치가 파악이 되죠. 그럼 얘네들의 희생으로 거길 잡는 게 스톰제트 작전이에요.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소모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난해 12월 상순부터 전투에 북한군이 참가했다가 정설이거든요. 지금 3월 말 현재 최대 4,000까지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중에서 전사자는 500에서 1,000명 사이다. 그러면 몇 달이죠? 한 석 달 만에 지금 12,000에서 3분의 1이니까 이건 비전투원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럼 전멸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 이제 공격력이 안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역에 기관사 있고 영무원 있고 그러면 영무원 지하철 발맥이 없으면 운행 못하는 거 똑같은 거죠. 병력이 보충병이 가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북한군은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소모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정상적인 작전을 할 수가 없는 상태까지 갔고 그러니까 1월 달에 어떤 소식이 나왔냐면 북한군이 전선에 사라졌다. 철수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건 철수한 게 아니고 병력을 재편성한 거예요. 축소 재편성. 그리고 1월 달에 추가 파병이 있었다. 이게 우리 국가정보원, 우크라이나, 미국이 공통된 정보의 일치인데 몇 명인지는 아직 공통적인 합의가 안 나왔어요. 5,000명이라는 설도 있고 1,000명이라는 설도 있고 추가 파병이 됐다. 2차까지는 됐다. 요 상황입니다. 저 그럼 한국 송환을 원하는 북한군 포로가 있다는데 가능성이 있는지는 또 그건데 우크라이나 그 대가를 한국이 살상무기를 원한다고 해요? 정말인가요?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포된 북한군은 2명입니다. 2명. 2월 초에 생포가 됐고 하나는 21살 백모 씨, 그 다음에 26살 리모 씨. 그러니까 북한군은 10년 근무하니까 이제 리모 씨는 거의 제대할 때 간 거고 백모 씨는 한 중간 정도 한 거거든요. 근데 26살 리모 씨, 북한 리모 씨는 한국에 오겠다라고 얘기했고 한 80% 의사를 전달했고 백모 씨는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부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우크라이나가 포로 송환 조건으로 살상무기 지원을 원하고 있다. 구입을 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고 입장을 바꿨어요.
왜냐? 그 얘기 나와서 살상무기 지원 원한다고 나와서 조건으로 욕 무지하게 먹었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 지원 딴 건 해줬잖아요. 그럼요. 우리나라 지원 많이 했죠. 수조 원대를 지원했고, 그 다음에 지뢰 제거 장비까지 제공했고. 북한군 한두 명 우리나라 그럼요. 보내주는 거죠. 지금 말씀이 그거예요. 딱 2명이거든요. 200명도 아니고. 수백 명도 아니고. 그리고 온다는 건 1명이거든요. 그럼 인도주의적 입장으로 당연히 우리한테 송환시켜 주는 거지. 거기 무슨 뭐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욕을 무지하게 먹었거든요. 저도 욕했어요. 유튜브 같은 데서. 그랬더니 입장을 바꿨거든요. 네. 근데 우크라이나에 잡힌 북한군 포로는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 첫 번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모두 파병을 인정 안 하잖아요. 네. 두 번째, 북한군이 신분증을 러시아 신분증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북한과 러시아가 모두 북한군을 인정을 안 하잖아요. 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친구들은 전쟁 범죄자가 돼요. 군인이 아닌데 참여한 거잖아요, 지금. 네네. 북한군도 아니고 러시아군도 아닌데. 네. 자, 이런 문제가 생기고. 두 번째, 러시아 신분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러시아가 송환을 원하면 러시아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네바 협약의 모든 포로는 즉각 송환하게 돼 있어요. 본국으로. 자, 그러니까 북한은 인정 안 할 거고, 러시아 신분증이니까 러시아가 원하면 러시아로 가야 되는 거고, 양쪽이 모두 인정을 안 하면 네. 불법적인 전쟁 참여자가 되니까 전쟁 범죄자가 되고, 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러면 러시아가 지금 제렌스키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를 우크라이나 포로와 바꾼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러시아가 자기들 러시아 포로랑 바꾸지 북한군을 위해서 소중한 우크라이나 포로를 보내주겠어요? 그러지 않겠죠. 그러니까 지금 공중에 떠 있어요. 근데 제네바 협약은 포로의 즉각 송환이지만 네. 국제 인도법, 그다음에 인권법, 네. 인도적 관례 여기에는 강제 송환, 본인의 자유 의사에 반하는 강제 송환은 또 금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한국으로 간다 그러면 국제법적으로 북한은 다른 나라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다른 나라입니다. 근데 국내법적으로는 헌법상 북한은 우리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저 친구가 우리가 나는 한국으로 갈 거야라고 말하는 순간 잠재적인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예요. 올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포로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 지금 그 생각했어요. 너무 작잖아요. 다 죽은 건가? 너무 작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첫 번째, 포로가 발생을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죠. 러시아하고 북한한테 곤란한 문제. 네. 그러니까 절대로 포로가 되지 말게. 북한군 인민군 복무 신조 있어요. 우리도 국군 복무 신조 있거든요. 그 7조에 보면 포로가 되지 말라가 돼 있어요. 포로가 되면 이건 수치고 배신자처럼 취급을 해요. 뭐 자결 같은 거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문화가 있고, 두 번째 부상당하면 끌고 가거나 안 되면 현장에서 처리하겠죠. 네네네. 그 다음에 시신이 있어도 신원 확인을 못하게 시신을 훼손하거나. 그러니까 참 이 얘기하면서도 끔찍하죠. 남의 전쟁 가서 시신도 확인 못하게 하고 포로가 되기 전엔 자결하고. 지금 잡힌 두 명의 포로도 그러잖아요. 자기도 자결을 하려고 그랬었다고 처음에. 근데 그 자결이 의미 있는 자결이 아닌 거예요. 맹목적인 거예요. 지금 디도스 공격처럼 달려오지만 자기가 용감하고 무슨 6.25 때처럼 육탄 용사들처럼 네. 뭐 이게 아니라 그냥 세뇌돼서 죽어야 된다. 돌격해야 된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북한군 포로는 또 하나는 뭐냐면 북한군 포로 문제가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북한군 포로에 대한 인터뷰 영상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신분이 북한에서는 다 아는 다 알죠. 거잖아요. 지금 포로로 되면 수치인데 뭐 나 한국으로 갈 거야? 네. 뭐 술수도 말 다 했잖아요. 그럼 이 친구들이 북한으로 만일에 송환되면은 칭찬받겠어요? 처벌받겠어요? 처벌받겠죠. 처벌받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지금부터는 조용한 외교. 포로가 발생해도 조용한 외교로 데려오면 그만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인도적 지원을 했고 지뢰 제거 차량까지 했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판단을 전제로 우리 정보 당국과 군 당국이 우크라이나의 인민군에 대해서 북한군에 대해서 많은 정보 제공과 협력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인도주의적 원칙으로 보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북한군 포로 문제는 인도주의적 방식으로 조용한 외교로 처리해야 된다. 그게 사실은 가장 옳은 방식입니다. 지금 박사님이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 관련된 것도 정확한 상황을 벌써 몇 개월째 설명해 주고 계신데 러우 전쟁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건 좀 뭐라 보시는 댓글 같은 것도 보고 뉴스도 보고 하시면서 사람들이 민심 아마 보실 텐데. 처음에 힘들었죠. 왜냐하면 러우 전쟁을 우린 선악의 전쟁으로 봤잖아요. 그렇죠. 러시아 악, 우크라이나 선. 그래 보이잖아요. 강대국이 약한 나라를.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까지 벌어졌어요. 우리 국내 한국인이 가서 참전까지 했잖아요. 맞아. 우크라이나군에서 싸웠잖아요. 근데 그런 러우 전쟁은 선악의 전쟁이 아니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유 있는 전쟁이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억울한 전쟁이고 그러니까 양쪽 다 말을 들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말만 들었잖아요. 왜냐? 우크라이나를 서방이 지원하니까. 그럼 우크라이나는 EU, 나토 아닙니다. 그리고 아니죠. EU,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심지어 좋아하지도 않아요. 왜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같이 구소련이었잖아요. 그럼 왜 나토나 EU는 자기네 나라도 아닌데. 그리고 뭐 꼭 제가 완전히 옳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이 유럽의 그 정서는 동슬라브족. 이게 러시아, 벨라루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거든요. 소련권.
여기를 안 좋아해요.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냉전이었는데. 지금 헐리우드 영화 자세히 보면은 옛날에는 마피아들이 이태리 사람으로 나왔거든요. 맞아. 지금 조폭들이 다 두목들이 우크라이나나 아니면 러시아로 나와요. 영화 보면은. 그 정도거든요. 근데 왜 우크라이나를 저렇게 목숨 걸고 도와주느냐? 우크라이나의 지도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게 우크라이나 지도거든요. 네. 요게 우크라이나 지도거든요. 요거 러시아입니다. 근데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좀 길죠. 옆으로 길게 누워있죠. 요 뒤에 어디냐? 폴란드입니다. 헝가리, 루마니아. 요 뒤에 누가 있죠? 독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하고 폴란드가 지금 제일 적극적으로 도와주죠. 왜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유럽을 잇는 다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뚫리면 폴란드가 바로 뚫리고 폴란드가 뚫리면 독일이 뚫리는 거예요. 부담스럽죠. 그렇죠. 거꾸로 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지금 러시아거든요. 모스크바가 여기 있어요. 그럼 우크라이나 여기까지 나토에 가입되면 러시아는 무방비 상태로 심장이 뚫리는 거예요. 양쪽도 이해가 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하는 걸 절대로 용인 못하죠. 그다음 유럽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뚫리는 순간 유럽이 전체가 위험해지죠. 그러니까 나토와 EU와 미국은 전쟁 발발하자마자 전폭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거죠. 안 뚫리게. 그러니까 서방과 이 미국, 유럽은 러시아의 정보는 다 가리고 전쟁의 원인은 다 가리고 그다음에 무조건적으로 우크라이나에게 유리한 러시아를 악마하는 정보들을 생산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서방권이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진영이니까. 그러니까 그 흐름에 휩싸인 거죠. 자, 전쟁 원인을 좀 볼게요. 요 그림에서 그대로 보면 요 뻘겋게 요렇게 러시아가 점령한 요 지역 요게 원래 우크라이나 땅이거든요. 네. 근데 요 크림반도 있죠. 요거는 역사적으로 우크라이나 땅이었던 적이 없어요.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있죠. 네. 그 여기 배경이 여기예요. 크림 전쟁. 그러니까 러시아인들에게 크림반도는 우리로 치면 독도 같은 땅이에요. 근데 소련이 붕괴될 때 행정적으로는 우크라이나에 속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독립하니까 이게 우크라이나 땅이 돼버린 거죠. 1954년에 후르시초프가 그냥 기념으로 베레아 슬라브 조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러시아 짜르와 우크라이나 코작들 간의 체결한, 얘기가 좀 복잡하니까 넘어갈게요. 네. 그 1654년에 체결한 베레아 슬라브 조약 300주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형제를 기념으로 행정적으로 이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에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소련이 영원할 거니까 뭐 행정적으로 주면 뭐가 문제가 있어요? 이 마포구가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뭐 서대문구로 가든 어쨌든 그렇게 목숨 걸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딴 나라 가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후르츠초프는 왜 그랬느냐? 후르츠초프의 부인이 우크라이나 여자였고 그다음 후르츠초프의 그 경험, 정치적 경험을 대부분 우크라이나에서 쌌어요. 네. 그러니까 친우크라이나죠. 그러니까 이건 러시아인들 마음속에는 자기 땅인 거죠. 그다음에 요 돈바스 있죠. 요게 돈바스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에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은 놀랍게도 야누코비치라고 네. 친러시아계였어요. 반러가 아니었어요. 근데 유로마이단으로 야누코비치가 2014년에 러시아 민족주의 계열 친서방파들한테 쫓겨나서 러시아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화가 나서 이 크림반도는 무력 침공해버리고 이 돈바스 지역은 러시아계 주민들이 다수거든요. 여기서 내전을 벌이거든요. 내전을. 그래서 사실상 러시아가 치료 지배를 합니다. 근데 이 돈바스 내전 때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특히 이 돈바스 2014년 내전에 우크라이나의 악명 높은 아조우 대대라는 민병대가 있어요. 네네. 이 사람들이 반유대 백인 우월주의자들이에요. 뭐예요? 나치잖아요. 심지어 나치가 사용하는 문양까지 부대 마크로 사용했어요. 볼프상헬, 그 다음에 하켄크로이츠를 뒤에 걸기도 했어요. 네. 이 친구들이 여기서 친러시아계 주민들을 고문하고 학살하고 성폭행하고 그런 일 많이 저질. 그래서 유엔에 고발됐어요. 이런 일들 우리 잘 모르죠. 그러니까 푸틴이 입만 열면 네오나치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안에 네오나치가 살짝 나치즘이 들어와 있어요. 왜냐? 이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가 처음 모습을 드러내는 게 1917년이에요. 그때 우크라이나에 있는 볼셰비크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우크라이나 사회주의 공화국을 만들어요. 1917년에. 네. 이때는 소련 아니었죠. 근데 레닌이 1921년, 2년에 이 우크라이나를 강제로 뺏어가면서 소련에 들어와 하면서 우크라이나 안에서 내전이 벌어져요. 여기가 드니프르 강이거든요. 이렇게. 여기 표시는 없는데. 이쪽 강을 중심으로 이 동쪽은 친러계, 볼셰비크들이 많았고 이쪽 강 서쪽은 아무래도 유럽 지배, 폴란드 지배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친서방, 친우크라이나 민족주의 계열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레닌이 우크라이나를 소비에트 연방으로 가져가면서 내전이 벌어져요. 볼셰비키파,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 간에 서로 죽이고 죽어요. 이때 이제 반러 인식이 강했겠죠, 이제. 원래 우크라이나는 코작이라고 해서 아주 기가 센 우크라이나의 독립지향적인 부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러시아 중심부와 갈등이었어요, 역사적으로. 이 상황에서 1917년 이후에 이 소련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볼셰비키와 볼셰비키,
친서방 민족주의 간에 일단 피가 한번 흘렀죠. 두 번째는 스탈린입니다. 이 땅이 너무 좋기 때문에 유럽의 빵바구니라고 그러거든요. 너무 좋아요. 진짜 다 평원이에요 지금. 아마 우리가 대한민국 그 한민족 여기 있었으면 아마 세계 제패했을 거예요. 그 땅 좋아요. 그러니까 이 땅이 좋으니까 스탈린이 여기 있는 땅을 모두 집산화 하면서 홀로도모르라는 사태가 발생해요. 그 뭐냐? 인위적인 기하예요.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들이 굶어 죽고 그다음에 수백만 명이 우크라이나를 떠나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모스크바는 악마죠. 수백만 명 죽게 했고 그러니까 극단적인 반스탈린주의가 있는 상황에서 히틀러가 쳐들어왔잖아요. 네. 그럼 우크라이나들 입장에서 히틀러를 해방자로 봤을까요? 적으로 봤을까요? 많은 우크라이나들이 히틀러를 환영했어요. 왜냐? 스탈린이 무찔렀잖아요. 그러면서 스테판 반데라라고 하는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 영웅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지휘하는 조직이 물론 만들어진 건 1930년대인데 나치와 협력을 해서 많은 수의 우크라이나계 소수민족 유대인을 포함해서 학살하는데 앞장을 섭니다. 이 나치와 협력했던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전체는 아니에요. 그중에 일부가 나치 협력을 했고 그게 최근에 아조우 연대의 뿌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뿌리가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에 이 나치즘이 살짝 섞여 있으니까 그건 없는 말이 아니죠. 근데 푸틴이 네오나치 그러면은 우린 다 새빨간 거짓말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 상황에서 푸틴은 2014년 야누코비치 러시아 대통령 친노가 쫓겨나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해서 크림반도 뺏어간 거고 원래 자기 땅이었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러시아인들 보호 명목으로 치고 들어왔는데 2014년까지 이후에 이 내전이 벌어지다가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 체제에서 계속 나토 가입을 주장하니 이제 전면적으로 침공을 했다는 게 푸틴의 명분이에요. 이건 러시아 명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우린 몰랐잖아요, 사실은. 왜 나토에 가입하고 크림을 왜 뺏어가고 왜 네오나치라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옳다는 게 아니라 러시아가 옳다는 게 아니라 양쪽 다 이유가 있는 복잡한 전쟁이라는 거죠.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대로. 그러니까 요 그림이 있죠. 요 그림은 이게 언제 그림이냐. 2022년 2월 24일 침공했는데 요 전선 교착은 어떻게 되느냐. 2023년 6월에 교착된 게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왜냐. 우크라이나가 밀리면 나토하고 미국이 무기를 더 주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가 치고 들어가면 미국과 나토가 무기를 안 줘요. 왜냐. 그때는 푸틴이 핵단추를 누를 거니까. 푸틴 입장에 이거 뚫리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그동안의 전투는 막 치열하게 누가 이기네? 그거 다 아닙니다. 요 전선에서 밀고 밀리는 거지 양쪽이 전선을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어느 쪽이 뒤집든 유럽과 미국이 원하지 않겠군요. 유럽이 만일에 우크라이나가 뚫리면 미국과 나토가 무기를 더 주고 그다음에 만일에 우크라이나가 치고 들어가면 무기 공급을 줄여요. 더 들어가면 푸틴이 눌러버리니까 핵단추를. 만일에 이걸 모두 뺏기고 푸틴이 러시아 영토까지 뺏긴다면 푸틴은 정치적 생명이 끝나는 거죠. 근데 푸틴이 더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제? 여기가 위험해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슬픈 게 미국과 나토가 지금 전황을 좌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트럼프는 어떻게 해요? 나 이제 돈 그만 써야 돼. 나 안 할 거야. 이제 빨리 끝내야 돼. 그러니까 푸틴이 이쁜 게 아니라 트럼프 방식은 왜 그런 푸틴이 좋아하는 5분의 1 영토 인정시켜주고 나토 가입 유보하고 광물 뺏어가고 그다음에 그 확약 안 해주느냐. 네. 그 이유는 뭐냐. 그래야 빨리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푸틴은 원하는 걸 들어주고 젤렌스키는 카드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협박하는 거죠. 나 너 무기 안 줄 거야? 푸틴한테는 야 너 이 정도면 됐잖아. 이래서 지금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에 종전이었잖아요. 네. 근데 종전이 되겠습니까? 이 전쟁이? 안 되죠. 종전협정을 하면 제1항이 뭔지 아세요? 영토조항이에요. 그러면 이 5분의 1을 러시아한테 영원히 떼어주는데 합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유럽도 못 받아들이죠. 나쁜 놈을 인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종전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그러다 2월에는 종전이었다가 이제 어떻게 되죠? 3월 11일이 되니까 말이 휴전으로 바뀝니다. 네.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거든요. 처음엔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이라는 무모한 카드를 꺼냈다가 쉽게 생각했던 거죠. 네. 안 되니까 휴전으로 가. 한국전쟁 어떻게 됐어요, 6.25? 종전이 아니잖아요. 휴전. 53년 7월 27일 휴전했거든요. 그 휴전 안에는 뭐라고 들어있느냐. 몇 달 내로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종전협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벌써 몇 년 지났어요. 지금 1953년 이후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우 전쟁은 종전은 안 될 겁니다. 휴전이 되는. 예, 휴전 같은 종전 같은 휴전으로 계속 이제 가면서 결국은 푸틴의 무모한 도발 전쟁. 개인적으로 저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철회했다면 전쟁 안 일어났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우크라이나가 젤렌스키가 전쟁을 막을 수 있었다고 보는 거고, 저는 푸틴이 전쟁을 안 해도 됐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안 했다면 제일 좋았죠. 그러니까 둘 다 루저예요, 제가 보기엔. 왜냐, 젤렌스키는 5분의 1 뺏겼죠. 네. 많은 우크라이나는 죽었죠. 그다음 푸틴은 5분의 1 점령했지만 러시아의 미래를 잃어버렸잖아요. 유럽으로부터의 완전한 불신을 초래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천문학적으로 지금 인터넷에 보면 그런 얘기 유튜브에 도는 것 같아요. 러시아는 별로 희생이 없고, 뭐 정규 병력도 안 집어넣고,
병력을 온전하고 있고 언제든 유럽을 침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설득력이 있나 봐요. 지금 저렇게 치열한 러시아 본토까지 뺏기는 상황에서 정규 병력을 안 넣겠어요? 김 작가님 같으면? 맞아요. 뭐 한 5년 정도 좀 더 전력을 가다듬고 다시 또 유럽으로 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 그런 얘기 나오죠? 자,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러시아 인구가 1억 4천이고요. 네. EU가 5억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릴까요? 러시아 GDP, 독일만 해도 러시아 GDP 2배예요. EU 전체를 합치면, 나토 전체를 합치면 GDP를 보면 러시아의 10배예요. 잽이 안 되네요. 지금 세계 GDP 11위가 러시아고 12위가 우리예요. 러시아 GDP 우리하고 거의 차이 안 나요. 그러면 인구는 몇 배예요? 1억 4천 대 5억. GDP는 10분의 1.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러우 전쟁에서 지금 장비를 저렇게 많이 무슨 뭐 과거 소련제 장비만 썼다 뭐 답하게 아니 목숨 걸리는 전쟁에 구형 장비만 쓰고 뚫리는 걸 눈 뜨고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푸틴은 러시아의 미래 무슨 뭐 또 5년 준비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하나 때문에 코피 터졌는데 지금 수치 말씀드렸잖아요. GDP 10배. 네. 인구 몇 배예요? 3배 이상. 독일 하나만 해도 GDP 2배고 히틀러가 어디까지 갔어요? 모스크바까지 갔잖아요. 나폴레옹도 모스크바까지 갔어요. 점령까지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푸틴이 뭐 다시 유럽을 전쟁을 한다? 이 코피 터진 상태에서 그거는 루소포비아, 러시아에 대한 공포감이 만들어내는 거지. 푸틴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거 회복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푸틴은 러시아 민족주의를 위해서 본인의 정치적 생명을 위해서 러시아 미래를 바꾼 거고 살아생전에 절대로 회복 못합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데를 침공한다? 아니 합리적이라면 이게 하겠어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푸틴도 빨리 종전하고 빨리 회복하고 싶어 하겠죠. 물론 꿈은 유럽 정복 이런 거 구소련권의 위상 회복이 꿈이니까 그걸 포기하진 않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 물론 이제 사람이 꼭 합리적인 건 아니죠. 저도 뭐 러우 전쟁 일어날 거라고 판단 안 했거든요.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이렇게까지 쉽게 말하면 지금 벨고로드 아까 우크라이나가 3월 19일부터 벨고로드 쿠르스크 밀치고 들어가거든요. 여기 지금 수비하는 데가 어디냐면 프리모르스키에 있는 군대가 갔어요. 어디냐? 극동에 있는 군대가 갔어요. 지금 급하니까. 그러니까 정예 병력을 안 쓴다 이런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모든 병력을 쏟아보면 어떻게 돼요? 러시아의 방대한 국경이 다 뚫리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지 러시아는 지금 진심으로 전력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사실 전술적으로는 승리하겠죠. 그러나 전략적으로 러시아 미래를 위해서는 푸틴은 루저다. 젤렌스키도 막을 수 있는 전쟁이었다. 젤렌스키도 루저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